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헐뜯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본성이 착한데도 일부러 나쁘게 행동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 남들이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도 가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길래 착한데도 무시 안 당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접받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9가지와 건방지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쉽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고 힘든 일이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어 인정받고자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나 쉽사리 깨어지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쉽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굳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부드럽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진다. 상대방이 무례를 범한다면 무슨 뜻이죠? 라고 되물어라. 이 질문 하나로도 상대방은 변명거리를 찾게 되고 당황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쉽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 된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말한다면 화내기보다는 담담하게 그 의미를 묻는 것 하나만으로도 남의 무례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질문과 대답 사이에 약간의 침묵을 넣어 대답을 늦추면 힘과 카리스마가 느껴질 것이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거리를 두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역으로 제안하라. 나도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너도 나 좀 도와줄래? 같은 식으로 제안한다면 상대방은 함부로 부탁하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는 어려운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부탁을 받게 된다.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고마워하고 남을 도와줬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대개 미안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잠깐의 미안함이 평생의 후회보다 낫다. 만일 옳지 않은 일인데도 미안하단 마음에 거절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거절은 처음엔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정말 놀라운 것은 거절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이다. 거절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섭섭해할 것 같고 인간관계가 멀어질 것이라 걱정하지만 막상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물러난다. 우리가 거절하기 전에 갖고 있던 온갖 걱정은 거절 후에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 사실 부탁에 대한 거절은 당연한 것이다. 무조건 승낙하는 것은 부탁이 아닌 지시, 명령일 뿐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탁의 내용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들어주기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 이런 부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매우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거절을 어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주위 사람이 계속 부탁해오는 이유도 거절할 줄 모르는 태도 때문에 남들이 쉽게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절을 한번 해보면 언젠가는 거절이 주는 편함을 느끼게 된다.
거절은 어려운 것이 아닌 처음부터 내가 가진 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거절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된다. 세 번째, 자기만의 원칙을 가져라.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간다. 삶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눈물을 삼키는 순간들이 많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는 길은 바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기심은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결국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 쉬운 사람들일수록 타인에게 이용당하고 더욱 더 쉽게 고통받는다. 따라서 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 사이에서 명확한 원칙을 정해 선을 그어야 한다. 원칙 있는 삶은 용기와 자존감을 키워준다. 다른 사람의 압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원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네 번째, 초면부터 태도를 확실히 한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양보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일수록 초면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해놔야 한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만만하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멀리 나아가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좋은 사람을 사귀는 데 도움이 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한다면 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반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차가운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과 가치에 대해 확실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편안함이 생기고 명확한 의사 표현은 자신이 쉽게 상대방에게 굴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 의사 표현은 반드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점잖은 태도로 상대방의 무례를 지적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중하게 대했는데도 상대방의 반응이 무례하다면 그때는 자신이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기본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다섯 번째, 타인의 악평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서 내가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는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면 말 그대로 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한 사람인 것은 좋지만 착하다고 쉬워서는 안 됨을 명심하라. 게다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과 악은 각자의 상황, 경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며 환경적인 요인 역시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누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착하다고 칭하며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친근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익을 주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말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변명을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착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착함은 자신에게 순응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착하다고 인식하는 기준은 오직 상대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 타인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 6번째, 타인의 생각은 그저 참고만 한다.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해서 혹은 나에게 독특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인지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안다는 것도 그저 내 오만한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모르는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나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행동이다. 만일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그 사람 마음속의 문제고 자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남의 권리에 내가 자꾸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우울해진다. 이건 남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저 한번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돌아보아라.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인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7번째,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관계 맺지 않는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만 아는 것보다 100배는 좋은 일이다. 내 인간관계가 외롭다고 혹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해서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라. 아무나 만나다가 사람을 잘 못 만나게 되면 내 모든 인간관계와 인생마저도 한순간에 어그러지기 마련이다. 쉬운 사람 취급당하고 이용해먹기 좋은 사람이 될 뿐이다. 착하다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고 착하다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을 피하기만 한다면 쉬운 사람이 될 일은 없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봐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옛말에 따르기를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본다 했다.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벗이 의롭다면 그 친구가 정의로울 것이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법이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그 장점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또한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로지 내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만 한다.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무조건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 따위는 얼마든지 와전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기에 다른 사람과는 맞지 않더라도 나와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만 한다. 8번째,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료하게 맺는다. 같은 말을 해도 말끝이 정확하고 말에 힘이 있으면 약하게 보이지 않는다. 말끝을 흐리면 자신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틀린 답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하면 처음엔 주위 사람이 틀렸다고 하다가도 상대의 자신 있는 태도에 오히려 자기가 틀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때 흔들림 없고 회피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센 사람으로 느껴진다. 상대방의 반론에도 눌리지 않는 기세에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함부로 대하질 못한다. 만일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함께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감정을 죽이고 건조한 말투로 대답하라. 그저 기싸움으로 이어져 봤자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 풀리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하게 느끼는 것 같은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라. 같이 화내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대를 달래지만 결국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다. 유머러스하게 말하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 상사의 말에 토달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이 이런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기 것을 지키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상대에게 숙이는 것을 기가 약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 기가 세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잠시 굽힐 줄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꺾일 줄 모르는 강직한 사람보다 훨씬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은 험한 세상에 더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다. 허세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기가 세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미성숙하고 무례한 것뿐이다. 순해 보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기가 약해 보인다며 잘못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친다. 나이 들어도 약해 보이는 사람을 툭툭 건드려보며 자극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사람 봐가며 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렇게 안 대하기에 인간관계에서 뒤로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9번째,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한다.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해 보인다. 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 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버릇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다. 외부적으로 약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약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약자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더욱 무시당하고 모욕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물적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약자를 보면 자신이 우위에 서고자 더 핍박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약해 보이고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약한 사람으로 본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전달하라. 눈은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상대방의 눈을 의도적으로 마주치고 당당히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상대에게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착하게 행동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9가지 특징들이 어떠셨나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인성이 좋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고 안하무인인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관계를 안 맺으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는 내가 원치 않는 관계여도 어쩔 수 없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지,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지,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엔 10여 년, 길어야 20년 정도로 여겨지던 노후의 정의가 3, 4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정량의 금액을 지불하며 편리하게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의 2년살이 현실 경험담 말해드리겠습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극장, 마사지룸, 헬스장, 도서관.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 씨는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던 중이었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70만 원씩 냈습니다.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그런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대부분은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2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다가 내다 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약 11억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곳은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늘었고 실버타운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어려워져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억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고 합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보편화된 일본에서 실버타운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험담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실버타운은 일종의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 현실과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이죠. 이는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살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신예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 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입주자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실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여서 더 외롭다. 실버타운에는 혼자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가 계시는 방보다 혼자 사시는 방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실버타운은 군대와 같은 규율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식사를 한 장소에서 하고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고 로비든 공용 공간이든 간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공동체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들어온 부부가 매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같이 수다 떨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부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알 수 없지만 함께 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주거 단지나 아파트와 다르게 한 건물에서 매일 마주하는 모습들에서 혼자여서 더 외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효심 가득한 자식들이 매주 방문하고 손자들의 이쁜 모습에 행복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의 실버타운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앞에서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남의 집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이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일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활력을 잃는다. 본인도 노인이지만 매일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과 함께하면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본인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니 그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노인들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살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지.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우리 옆집 여자가 실버타운 들어간다는데 얘기 들어보니 부럽더라고. 돈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점차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꼭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차라리 부부끼리 또는 홀로 살고 싶다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불편하게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개념은 막연합니다. 실버타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버타운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실버타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버타운 역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안락한 시설 속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십 가지 여가 활동이 활발하게 열립니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고급 식당 등의 고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안 청소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은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이곳에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코스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여러 개다. 10년째 취미로 하는 색소폰을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심심할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도 공동체 생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버타운은 또 다른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안한 곳에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기 쉽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의 대화는 자녀 자랑, 돈 자랑, 질병, 죽음밖에 없다며 자신과는 너무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은 사람들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능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지.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지.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엔 10여 년, 길어야 20년 정도로 여겨지던 노후의 정의가 3, 4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정량의 금액을 지불하며 편리하게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의 2년살이 현실 경험담 말해드리겠습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극장, 마사지룸, 헬스장, 도서관.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 씨는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던 중이었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70만 원씩 냈습니다.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그런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대부분은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2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약 11억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곳은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늘었고 실버타운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어려워져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억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고 합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보편화된 일본에서 실버타운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험담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실버타운은 일종의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 현실과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이죠. 이는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살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신예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 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입주자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실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여서 더 외롭다. 실버타운에는 혼자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가 계시는 방보다 혼자 사시는 방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실버타운은 군대와 같은 규율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식사를 한 장소에서 하고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고 로비든 공용 공간이든 간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공동체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들어온 부부가 매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걸어 다니고 같이 수다 떨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부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알 수 없지만 함께 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주거 단지나 아파트와 다르게 한 건물에서 매일 마주하는 모습들에서 혼자여서 더 외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효심 가득한 자식들이 매주 방문하고 손자들의 이쁜 모습에 행복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의 실버타운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앞에서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남의 집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이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일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활력을 잃는다. 본인도 노인이지만 매일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과 함께하면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본인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니 그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노인들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살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지.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우리 옆집 여자가 실버타운 들어간다는데 얘기 들어보니 부럽더라고. 돈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점차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꼭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차라리 부부끼리 또는 홀로 살고 싶다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불편하게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개념은 막연합니다. 실버타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버타운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실버타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버타운 역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안락한 시설 속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십 가지 여가 활동이 활발하게 열립니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고급 식당 등의 고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안 청소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은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이곳에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코스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여러 개다. 10년째 취미로 하는 색소폰을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심심할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도 공동체 생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버타운은 또 다른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안한 곳에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기 쉽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의 대화는 자녀 자랑, 돈 자랑, 질병, 죽음밖에 없다며 자신과는 너무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은 사람들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능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